안녕하세요. 쇼파라를 부는 자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았으면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살다 보면은 불현듯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의도와 전혀 다른 의도치 않은 또는 예기치 않은 또는 기대조차도 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으로 자신의 삶이 바뀔 때가 있거든요. 가령 저 같은 경우 제가 어떠한 연구 분야에서 좋은 연구 성과를 내는 그쪽을 생각하고 그쪽으로의 이직을 생각하고 있을 때 저희 갑자기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게 찾아왔었거든요. 대개 이와 같이 불치병이 자기의 삶에 불현듯 개입하게 되면은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또는 어떤 마음으로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저의 경우를 조금 나눠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가정사마다 문제없는 집은 없거든요. 소위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없듯이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 매년 그 의료비로서 지출되는 금액이 점점 늘어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의료비가 늘어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내 삶의 건강함이 더 두터워진, 풍성해진 그런 시대를 말할까요? 아니면은 내 몸이 더 아파한, 질병에 더 시달리는 그런 시대를 말할까요? 이러한 질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넌센스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병원을 안 가고 살 수 있는 게 건강한 삶이겠지만 병원을 자주 가기 때문에 병원의 진찰료나 약값 어떤 치료비 등으로 들어가는 그런 의료비가 많아지는 것은 당연히 우리 몸이 건강과는 반대로 질병에 시달리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작은 질병에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만연되어 있을 수 있겠지만 자기 자신으로서는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력으로도 그리고 의료 서비스로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순간이 인생에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를 잠시 나눠보면 제가 이직을 생각하고 있던 당시에 교회에서 여름철에 전 교인 수련회를 갔었어요. 거기 가서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고 그런데 마지막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굉장히 심한 두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통 때문에 제가 일정을 취소하고서 저만 따로 잠을 더 청했습니다. 그렇게 한 2시간을 잠을 잤을까요? 이제 전 교인이 이제 수련장을 떠나서 각자의 집으로 가려는 시점에서 제가 일어났는데 그때부터서 순간 물체가 2개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죠. 보통은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의 물체입니다. 가령 제 아내는 한 명입니다. 그런데 저처럼 아픈 사람은 중증 근무력증 환자는 제 아내가 둘로 보입니다. 이걸 복시 현상이라고 합니다. 물체가 2개로 나뉘어서 보이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자가용을 몰고 왔었죠. 길가에 있는 차들이 두 개씩 그렇게 보이는 상황에서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렇게 육아는 겉으로 보이기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 복시로 보이는 그 상황은 저에게만 해당된 불편함이었지 다른 제 주변 사람들은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잠시 이 증상이 내게서 잠깐 동안만 나타나고 이후에 좀 푹 쉬면 사라지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손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고 나중에 다리에도 힘 빠지게 되고 그리고는 이 배에 힘이 빠지면서 말 자체도 어눌해지고 그리고 얼굴의 모든 근육들은 다 이렇게 힘이 없어서 축 늘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됐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병원에 가서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것을 확인을 해서 알게 됐는데 문제는 이게 불치병이라는 겁니다. 그때 그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남편이 이런 불치병에 걸리고 나니까 이제 어찌 해야 될지를 몰랐던 거죠. 망연자실한 채로 있는데 저에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연구를 했던 그런 직업적인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좀 더 확률적으로 높은지를 항상 이게 따지게 됩니다. 물론 그 따진다는 게 단순히 누군가가 제시해 준 확률로만 따지는 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함께 병행해서 따지게 되는데 몸은 불편했지만 제 머릿속에 제가 가지고 있던 지식이라든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고스란히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에 제 상황에 대해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저는 이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신앙인으로서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약에 나를 죽이려고 생각했다면 나는 이미 강원도에서 서울로 오기 전에 죽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죽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면 이라는 가정을 하나 집어넣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나오는 거예요. 가정을 어떤 생각의 전환이죠. 생각의 전환을 먼저 집어넣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전환된 생각이 나름 타당성이 있을 때는 그 타당성을 따라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의 전환이 있기 전에는 해결책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데 어떤 부분에서 생각의 전환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생각의 전환에 따라서 대처 방안이 마련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어야 될 운명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정된 사실과 함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확신을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에 대해서 답이 나오게 됐습니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체력이 가능했던 건 뭐냐면 산책이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작은 집 주변으로 이렇게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나마 그 여건은 있었어요. 아파트 주변으로 차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도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중증 근무력증 환자는 약을 먹지 않은 상황에서는
제대로 서 있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아내를 대동해서, 그리고 제 이제 딸아이, 갓 1년 된 딸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이렇게 산책을 했는데요. 제가 중심을 잡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딸아이의 유모차를 모는 일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햇볕이 있는 곳에서 아내와 같이 이렇게 산책을, 하루에 빨리 걷지도 못해요. 중증 근무렉증 환자는 천천히 걸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여유 있게 산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제가 어떻게 생활했었냐면, 연구소에서 있으면은 에어컨 나오지, 겨울에 난방 나오지, 그리고 이제 약간의 돈이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학교에, 이제 대학원 시절에서도 밥을 배달해서 먹어요.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연구실 안에서 1년을 생활한 1년 내내 연구실 안에서 생활하는 그러한 생활 습관이 되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언제 햇볕 아래에 제 자신을 노출시킬 일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땀을 흘리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함께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니까, 햇볕 아래에 제가 산책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땀이 조금씩 조금씩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들어하는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소망도 갖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았지만, 서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서로의 생각이 같아지는 것을 느끼게 됐고, 그것을 계기로서 소망을 갖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가령 아내와 저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형편없이 우리의 삶이 망가진 상황이었지만, 제가 가정했던 사실, 예수님은 나를 죽게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 사실을 아내 또한 신앙 안에서 같이 공감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는 죽지 않을 거라는 사실 안에서 희망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책하는 중에 그 희망들이 하루하루 조금씩 조금씩 더 커지는 거였어요. 제 삶이 이렇게 조금씩 바뀌다 보니 어느새 제 자신에게도 담대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게 내 안에 담대함이 생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내 자신을 대해서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신앙적인 용어로는 선포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전쟁을 나갈 때도 적군을 향해서도 소리칠 수 있지만 내 아군을 향해서도 소리를 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편의 사기를 북돋아 채우기 위해서죠. 내 안의 사기를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향해서도 선포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 거울을 보고서, 얼굴은 비록 근육들이 내려앉았고 힘이 없어서 근들근들하고 서 있는 저 자신이었지만, 그래도 저 자신을 보면서 너는 다리에 힘이 생길 거야. 너는 허리에 힘이 생길 거야. 그래서 너는 곧 반듯하게 걸어갈 수 있을 거야. 이러한 선포를 새벽마다 하면서 저는 새벽에는 교회 가서 기도하고, 낮에는 아내와 같이 산책만 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렵게 되면은 남들이 누리고 있는 그러한 사회적 서비스 형태는 누릴 수가 없죠. 소위 뭐랄까요,
외식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고 택시조차도 제대로 운전 자체는 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운전을 못 하면서도 택시 자체도 타는 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이들에게 남들처럼 예쁘게 보일 수 있는 옷을 사 입히는 것도 아니고 사 입힐 수도 없죠. 그러한 남들이 누리는 그런 삶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부분을 빼고는 아프지만 한 가지 좋은 점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내와 그리고 아이와 항상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그걸 느끼면서 아내와 아이와 함께 산책하는 것을 즐겁게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새 걷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손에 힘이 없을 때는 기저귀 몇 개 들어있는 가방조차도 들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들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제 아이를 품에 안고 있더라고요. 삶이 바뀌니까 제 몸도 바뀌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느낀 거지만 내가 혼자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했더라면 아마 저는 9년 전에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아내와 그리고 갓 한돌된 제 딸 아이와 함께 생활하는 것으로서 제 힘든 시간을 서로 공유를 했더니 그게 저에게 가벼운 짐이 된 거예요. 버틸 수 있는 짐이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제 삶이 아프기 전과 아픈 이후의 삶이 서서히 조금씩 바뀌게 되었고요. 변화가 생긴 거죠. 평소에 땀을 흘리지 않던 이가 땀을 흘리게 되었고 햇볕을 보지 않던 이가 햇볕에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었던 거죠. 저는 땀을 흘리면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졌었습니다. 그래서 짜증도 많이 나고 땀 흘리는 일 자체를 굉장히 싫어했었는데 아픈 이유로 땀을 흘리는 게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가령 우리가 찝찝한 몸을 가지고 사우나 가서 땀을 쭉 빼고 나면 개운하다고 하죠. 그런 기분처럼. 그러니까 제가 연구소 생활하면서 제 몸 안에 좋지 않은 라이프 스타일로 인해서 제 몸 안에는 노폐물이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노폐물을 빼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 장치가. 그 장치가 대개는 땀입니다. 근데 저는 그 땀을 흘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 안에 있던 노폐물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제 몸을 썩게 하는 쓰레기의 원인이 됐었거든요. 이런 쓰레기들이 만병의 근원인 거죠. 근데 제가 아픈 이후로 땀을 흘리게 되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제 몸 안에 있던 쓰레기들이 점점 빠져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 몸 안은 자연적으로 청결한 상태로 되돌아오게 되고 중증 근무력증의 특징은 뭐냐면은 피에 관련된 문제로서 피가 탁해졌기 때문에 생겨나는 면역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원인이라는 게 뭐냐면 왜 피가 탁해졌느냐, 왜 면역 체계가 혼선이 되었느냐 이걸 모릅니다.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어떻게 처방하냐면은 면역 체계가 혼선이 됐기 때문에 팔다리에 힘이 없는 것에 대해 병원은 면역 체계는 손은 수 없지만 팔다리에 예전과 같이 힘을 넣어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스테로이드를 처방합니다. 그랬더니
면역 체계는 엉망인 상태로 그대로 있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손에 힘이 되돌아왔죠. 그래서 증상은 호전이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증상, 겉으로 보이는 현상만 호전이 됐습니다. 이렇게 된 것을 관해라고 합니다. 관해. 그리고 병원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여기까지입니다. 왜냐? 질병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면역체계나 피가 탁해진 그 원인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힘을 넣어줄 수 있을 뿐이죠. 근데 저의 경우는 병원에 그런 것이 없었을지라도, 병원에서 어떠한 처방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생활을 바꾸다 보니까 제 몸 안에 있던 피가 변화가 생긴 거죠. 피가 변화가 생기면요, 피를 통해서 저의 모든 그 신경이나 뇌세포 쪽으로 그 양분들이 흘러갑니다. 양분들은 전기의 형태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의 인체는 하나의 전기 회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이 깨끗한 혈관에서 좋은, 그리고 꼭 필요한 그러한 양분들만이 전달되기 때문에, 전달되다 보면은 면역 체계가 어느새 회복이 됩니다. 아직 저의 경우는 100% 회복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조금씩 회복이 됩니다. 그렇게 회복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는 이 질병이 단지 생활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꿨을 뿐인데 이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경우는 이 질병이라는 것이 저의 삶의 고통으로 다가와서 저의 삶을 어렵게 했지만, 질병이 아니더라도 어떤 상황이든지 사업이 힘들어서, 아니면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아니면 학업이 힘들어서 나름대로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처럼 왜 이 길이 안 되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각을 바꾸어서 질문을 먼저 한번 던져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가령 제가 사법고시를 공부하는데 5년간 계속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러면은 이쯤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과연 내가 이 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옳은 건지, 나는 법을 좋아했나? 한 번 정도 던져볼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게 아니라면, 나는 법을 공부하기보다는 내가 작은 거지만 누군가에게 칠판 앞에 서서 누군가에게 내가 아는 작은 것을 알려주는 것을 나는 기뻐했다. 즉 교사로서의 그 모습을 자기는 더 기뻐했다면 사법고시를 내려놓고 그 순간 자신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현장을 찾아서 나아가는 게 저는 옳다라고 봅니다. 이게 생각이 전환이 되지 않으면 이 길을 찾을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려운 순간이 올 때는 생각이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의 전환은 아무나 되는 게 또 아닌 게 뭐냐면은, 그 이유는 우리가 상황이 딱 막히게 되면 그 순간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쉽게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재난영화, 특히 재난영화를 보게 되면 어떤 재난이 딱 일어났을 때 주인공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한번 유심히 봐보십시오. 그들 사이에는 판검사도 있을 것이고 재벌들도 있을 것이고 유능한 박사 학위 소유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난이 일어나면요, 그 재난이 가져온 두려움에 쌓여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조차도 아는 바가 없는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냥 울기만 합니다. 그럴 때 영화의 주인공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닌 거죠. 영화의 주인공은. 다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재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스스로 채찍질함으로써 두려움 앞에서 두 다리를 쭉 펴고 맞설 수 있는 담대함을 갖는 자로 선다는 거죠. 이게 히어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이 두려움 앞에서, 이 재난 앞에서 내가 피해 나가거나 이 재난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이, 그 다음 행동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자가 멍하니 앉아서 울고만 있는 사람들을 다독거려서 그 재난 현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히어로의 모습 아닌가요? 히어로는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했죠. 평상시에는 히어로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잘 살기 때문이죠. 도움을 요하는 사람이 없어요. 멍하니 앉아서 울고만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에는 항상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산은 오를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평탄한 길이 있는가 하면 땅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여곡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희노애락, 서로 다른 네 가지가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불현듯 재난이 다가왔을 때 그토록 태어나고 지식적으로 논리적인 판단을 할 것만 같았던 사람들이 재난이 다가오면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가 됩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보다도 더 못한 그런 모습으로 땅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울고만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영웅은 필요합니다. 영웅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자기에게 찾아오는, 자기 삶에 찾아온 그 두려움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해서라도 두려움에 맞서는 그 자리에 서는 자, 그가 바로 영웅의 시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9년간 이렇게 투병 생활하면서 느껴온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은 많을 것입니다. 한두 시간의 이 짧은 영상으로 제 모든 것을 나눌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이런 것들을 나누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나누는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제 삶에 찾아온 이 두려움을, 어떤 재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설 수 있는 강인한 담대함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그 마음의 자세, 그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제 삶을 나누는 첫 시간으로서 두려움을 이기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라고 알리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순간이 된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무용지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겨낸다면 나조차도 기대치 못했던 내 안에 숨은 잠재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하나 깨쳐나가고, 그래서 진정 내 삶에서 그러한 잠재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치고 다음에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